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은 차임 지체됐기 때문에 내쫓기 위한 소송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쫓기 위한 소송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 내쫓는다는 말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집 빌려줬으면 집 돌려달라고 하겠죠. 소유권이야 임차인한테 지금 소유권까지 가 있는 건 아니고 점유가가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게끔 준 거죠. 사용 이용할 수 있게끔 넘겨준 것을 돌려받는 거죠. 그럼 이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소송이라는 건 뭐예요? 실체법의 권리를 바탕으로 의무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그게 다툼이 됐던 게 확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확정된 권리에 따라서 이행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제 강제로 실현하는 민사집행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집 빌려줬던 거 돌려받을 때 항상 권리라는 게 있는 걸 전제로 우리가 권리자로서 주장하는 거지, 권리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허망한 거죠. 지금 권리가 있다는 거, 그 실체법적인 권리가 뭐예요? 민법의 권리가. 에? 소유권에 기해서 원래는 임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돌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기본적이에요, 원래는. 근데 아니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원래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그 대답을 해버려서 지금 내가 거꾸로 당황한 거예요. 임대차 종료에 따른 관계예요,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즉 왜 종료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으면 해지한 거죠. 너가 차임을 안 냈으니까 해지한 거죠. 해지한 결과 원래 이제 원래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와야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의 기한.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싸움된 건 아까 말한 대로 해지의 요건을 충족해서 종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싸움도 있지만 아까 사실상 버티고 안 나가는 경우니까 그런데 만약 정확하게 분쟁으로 한다면 이게 해지 요건을 충족했느냐 아니냐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면 해지 요건을 충족했다. 해지 요건이 충족돼서 임대차가 종료됐다. 해지가 된 거였으니까 종료됐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싸움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임대차 종료와 또 별도로 이 사람이 주인으로서 소유권자로서 그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이제 반환받겠다. 소유권자로서 물권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권리를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이해됐어요? 아까 그럼 우리가 이전등기 청구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전등기 청구에서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는 샀는데 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아버지 지금 상대방 주인으로 지금 있는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에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다라고 이전 등기 지금 하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매매에 기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효치들을 갖고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의 거기서도 여러 가지 두 사람 간에 이런 두 개를 다 충족하는 경우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그 청구하는 근거가 자기가 매수인으로 할 수도 있고 시효취득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내가 말하려고 했냐면 그 아버지 때 샀는데 그 아들이 지금 와서 매매를 부정을 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샀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상대방의 아버지한테 샀는데 아들이 지금 와서 그것을 부정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산 게 맞으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 산 거 맞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한편 네 말대로 그럼 매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닌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내가 20년간 이거 계속 잘 쓰고 있었다. 점유취득시효가 요건이 충족돼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장상은 내가 시효취득자로서 너한테 이전 등기 청구한다라고 두 가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가 매수인의 입장에서의 권리일 수도 있고 시효 취득자로서의 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상황을 띄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내가 특수하게 만든 상황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요건이 100% 점유취득시효가 그렇게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설정해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주장에 따라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실체법 기준으로는 하나의 권리마다 하나씩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임대차에서는 소유권의 자로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 물건이니까. 또는 한편 임대차라는 계약이 종료해서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물건에 기해서 반환받는 거고 하나는 임대차라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반환받는 거가 두 가지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실체법적 근거가. 지금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실체법적 근거가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시효 취득자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우리가 권리를 배우는 게 그런 거죠. 실체법에서 배운 권리가 지금 다툼이 돼서 이렇게 이제 분쟁이 돼서 싸우는 건데 그 두 가지가 하나하나 주장하면 되는데 동시에 지금 매수인의 입장이 혹시 안 받아들일지 몰라서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든지 했을 때 별도로 하나하나 단위로 소송 끌고 와도 되지만 그 두 개를 같이 병렬적으로 주장해도 돼요. 하나의 소송에서. 하나의 소송에서 그걸 병렬적으로 주장할 때에 그것을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소의 청구,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병합 느낌 알겠어요? 객관적이란 말이? 객관적이 주관적이란 말하고 대칭으로 써요. 객관적은 대상이에요, 대상. 주관적이란 소송에서 쓰는 주관적은 사람이에요, 사람. 되겠어요? 그럼 왜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시효 취득자의 입장에서. 이기 때문에 대상을 하나의 청구에 두 개를 한다면 쓰는 용어가 객관적 병합 또는 줄여서 청구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청구의 병합. 청구가 두 개 병합된 거예요. 그런 용어를 써요. 근데 이 경우는 실무상 그렇게 쓰는 용어가 실무상 실체법에 바탕을 둬서 두 개의 청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두 개의 그 근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는데 실은 여기서 이제 막 이론적으로는 이게 두 개의 청구가 아니라 돌려받으려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청구다. 라고 구성도 하는 입장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 실체법은 잊어버리고 소송에서 오히려 네가 원하는 건 돌려받는 건 그것이지 않냐. 그것만을 실체법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설사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만 소송에서 그냥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 등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임대차 좀 아까 그 상황을 얘기한다면 네 물건 이제 끝났으니까 돌려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게 소유권에 기하든 임대차 종료에 기하든 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법 보면 그게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그런 건 지금 아직 몰라도 되고 우리의 기본 실체법과 지금 절차법을 연결할 때 실체법에서 권리 의무를 배웠고 그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 권리를 확정받는 즉 뒤집어서 의무자한테 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단받기 위한 것을 우리가 소송이라고 한다면 그 소송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 권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 용어를 주관적, 객관적 할 때 객관적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절차법에서는. 그럼 절차법에서 주관적은
어떤 의미로 쓰겠어요? 절차법에서 주관적. 좀 아까는 대상의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소송에서 주관적은 어떤 때 나오겠어요? 소송에서 주관. 요새 또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는 항상 그런 기사 갖고 많이 설명하는데, 어제 오늘 10일 전부터 뭐 변호사들, 여러분도 당장 이제 로스쿨 들어오니까 현실이 된 거예요. 변호사 중에 큰 로펌 말고 이제 일반 변호사 중에는 지금 사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뭐 형사 사건이든 뭐 의미 있는 사건 등은 다 막 큰 로펌 가고, 요새는 뭐 혼자 젊은 사람이 개업해봤자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 눈에 팍 띄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요새 10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보 유출. 정보 유출에 10,000원씩 받고 지금 막 1,000명, 100명, 2,000명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 한 사람한테 지금 7,000원에서 12,000원씩 받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보상 받을지 배상 받을지 어떨지 미지수예요. 받으면 뭐 정신적으로 자기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그 아까 말대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손해가 하나의 요건인데, 막연하게 지금 정보 유출돼서 뭐가 불안도 하고 찝찝하고 또 아예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막 한 1,000만 원 빼갔으면 그건 손해 확실히 난 건데, 지금 막 막연한 이런 정도 상태는 막 정신적으로 조금 찝찝하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연 그럼 또 하나 뭐예요? 그쪽이 잘못했어야 되잖아요. 고의가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해킹에 의한 것은 어떤 잘못이냐면 보안을 철저하게 안 한 거. 그 다음에 요번 거는 뭐예요? 그 무슨 직접 와서 그 보수하던 업체가 그냥 빼간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 뭘 잘못한 거. 그런 거 이게 두 가지가 일단 여기서 문제죠. 잘못했느냐. 그쪽이. 어느 정도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느냐. 그런 문제 하나와 손해가 과연 어떻게 이게 되느냐. 그 두 개가 완벽하게 지금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 뭐 모르는 건데, 그래도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피해자가 2-3명 있으면 10,000원씩 받아서 설사 이겨서 30,000원 받아봤자 뭐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십만 명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몇십만 명. 왜냐면 사람만 여러 명이지 나머지 한 명짜리 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증명해낼 거는. 한 명이 해도 그 은행 카드 회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되고, 손해는 좀 사람마다 조금 틀려요. 뭐 그 불안한 정도나 뭐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하여튼 뭔가 하나 이 정신적으로 염려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한 명이 그런 것을 증명해낸다는 개념은 나머지하고도 어느 정도 걸쳐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황적으로는 거의 똑같으니까 이게 소송이 가능하고, 그걸 좀 나쁜 쪽으로 보면 기획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한테는 난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신문기사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게 실감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게 신문에서는 조금 보면 또 기획소송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국 실행도 안 해주고 중간에 뭐 해놓고 뭐 나몰라라 하고 뭐 돈만 챙겼다. 한 사람한테는 10,000원 정도 오고, 요 전에 정보 노출 소송은 뭐 10만 원인가 뭐씩 받고 했는데, 요번 건 또 그보다 더 큰데,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증명도 쉽지 않고 한 것을 소액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기가, 아까 말대로 혼자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손해라는 게 한 소액, 5만 원, 10만 원, 한 50만 원 이런 급을 변호사가 해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다수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2-3명이면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피해. 그러니까 그 소액 다수의 피해는 어느 경우에 주로 많이 나오면서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쉽지 않냐면, 식품 피해 같은 거. 무슨 컵라면 먹었다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컵라면 먹었는데 그 MT 갔다가 한 박스 사간 거에서 주로 나왔다. 그럼 그 사람 한 10명. 근데 억울하다. 내가 그래가지고 다 병원 가가지고 설사 나서 갔는데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뭐 하는 거. 근데 확실히 그 10명이
그 MT 가서 먹었으니까 그 컵라면 먹었고 나왔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 우연히 산발적으로 있는 경우는 꼭 진짜 컵라면 먹어서 설사하고 복통이 이렇게 해서 병원 갔는지 뭐 참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집중적으로 어떤 한 곳에서 나와서 뭘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소액의 피해자가 완벽한 지금부터 몇십만 명급이 아니라 한 2, 30명급이 있는 그것도 서로 간에 어떤 통일성이 없는 이런 거는 참 피해 구제받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MT가 10명이면 10명이 금방 의사가 서로 소통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2, 300명이 퍼져 있는 어떤 식품 피해 소송 같은 거는 누가 나서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 이 소송이 그런 때는 좋은 의미로 소액의 완벽한 뭐 몇십만 명이 아니라 약간의 산발적인 다수자가 있는 소송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건 약간 본다면 물 만났다라고 치고 막 우후죽순 카페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피해 소송.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잘못 이렇게 피해가 혹시 다른 쪽으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소송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혹시 보상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뭐 실패로 돌아갔는데 변호사들이 그걸 숨기고서 뭐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획소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소송을 쓸 때 주관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때는 주관적 소송 이런 말 안 쓰고 주관적 병합이란 말 주관적 소송 이런 말보다는 공동소송이란 말을 써요. 주관적으로 등장할 때는 공동소송이라고 써요. 하여튼 객관적, 주관적 이런 말 쓰는데 아예 그럼 좀 아까 기획소송 이런 거 나온 김에 이제 시사성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접근시킬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대로 되면 우리는 미국식의 징벌적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민법에서도 나오고 소송법에서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신문 상식적으로도 나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이니까 벌, 형사적인 벌칙에 해당하는 그 형벌 말고 손해배상으로서 3배 소송. 원래 우리의 손해배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 입은 것에서 보상받는 게 원칙인데 그걸 3배 정도. 미국 가면 어마어마하게 뭐 애플하고 삼성을 소송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징벌적 민사 손해배상을 징벌적인 의미로 배상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배 정도 손해, 막 그거보다 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그 제조하는 기업 등은 사건 터지려면 터져라라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또 터져봤자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소송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고 손해도 쉽지 않고 입증이. 그 다음에 그 설사 50명, 100명쯤 나와봤자 눈 하나 깜딱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가 무슨 예방조치라든지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것보다는 사건 터졌을 때 그 피해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소송해서 자기네한테 덤벼들 뭐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방만하게 이렇게 열심히 않는다라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도 있으면 실제 손해보다 어마어마한 걸 혹시 잘못하다 맞을까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건이 터졌을 때 무섭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평소에 그런 피해가 안 나도록 식품의 경우라면 뭐 의생이라든지 불량적인 어떤 원제품을 안 쓴다든지 하면서 대단히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예컨대 이번 정보 이런 것 치면 평소에 그런 정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했었을 건데 그것에 왜 우리가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따지면 합리적인데 헛쪽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그리 크지 않으면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무섭게 지금 막 잘못 한번 파도가 오면 엄청 이게 크다는 거 보면 미리 그걸 막으려고 뭔가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소송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는 그런 기획 소송이든 뭐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파산 그렇게 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카드 사장들 날라갔지만 금전으로 쳐서 예를 들어 막 극단적으로 보면 10만 원씩 진짜 우리 1,500만 명이라는데 그럼 파산하지 뭐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파산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기 그냥 기업 하나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그렇게 방만하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효과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정식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집단 소송이라고 그래. 집단적으로 하는 소송. 근데 우리는 그런 소송 형태를 특수한 분야에서 두세 개 갖고 있는데 특수한 데가 어디냐면 지금 정보 그런 거고 증권 관련 소송에서 있어요. 근데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 개개인이 혼자 하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요새 발달했으니까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대리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의사소송, 요새는 그러니까 온라인이 있으니까 실제 당사자들이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중에서 누가 좀 이런 지식이나 잘난 척 하거나 뭐 활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서 하는데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면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격이니까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대리를 받아서 자기 일괄로 할 수 있는데 자기네끼리는 안 되는데 실은 자기네끼리 중에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서 용어 나오는데 선정당사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정당사자 제도. 소송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자기네끼리 변호사가 아님에도 자기네들 중에 자기도 피해 입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즉 원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 그 당사자가 원래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 딴 사람 걸로 들어오면 브로커 같은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으로 이런 표현 쓰는 거 이해할 수 있는지 봐요. 그런 게 함부로 인정되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내가 저번 때 변호사 대리 원칙을 가르쳐줬죠. 누구한테 뭔가 소송을 하는 것을 시키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한다가 변호사 대리 원칙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빙자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 입은 사람에 뛰어들어가서 나한테 내가 해줄게 해서 모으면 이 사람 변호사가 아니면 교묘하게 그걸 잠탈하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그 선정당사자 제도는 어떤 요건하에 인정되냐면 원래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어야 돼. 그런 속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 중에 잘난 척을 했든 법적 지식이 있든 아니면 어떤 좀 적극적이든 활동적이든 이런 사람이 나서니까 그럼 우리 거 너도 네가 가서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것을 선정한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뽑을 선발하다 할 때 선에다가 정해준다. 그래서 이게 자기네 대표자로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을 선정당사자라고 하는데 그걸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새 그게 이제 좀 우리가 나쁜 쪽으로 보면 카페 열어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변호사하고 딜을 한다. 그 어떤 일종의 브로커 역할로 하는 경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잘 안 되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는 그 중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선했던 사람 나자빠지면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은 권리, 의무, 지금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것은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이런 용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조금 진행해 놓고